그는 러의 대륙 최강의 수련자였다. 불과 50년 만에 그는 대륙 전역의 수많은 유명 강자들을 뛰어넘었다. 65세에 그는 성공적으로 수련 11단계에 도달했고 대륙 전체의 지존이 되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운명은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다. 러이와 대륙을 침공하려던 마왕을 물리친 후 그는 탐욕스러운 독수리 떼에게 배신당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악독한 맹세를 했다. 내 놈들 쓰레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옥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겠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가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자 근처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문의 큰 도련님은 정말 연약하군. 시험 7차례가 되자마자 기절해버렸어. 이제 도련님도 아니잖아. 가문에서 쫓겨난 지 오래됐는데. 린형, 이 쓰레기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험이나 계속하죠. 우리가 기록이나 깨보자고요. 린형이라 불린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바로 기록 깨주러 가지. 군중이 서서히 흩어지자 낯선 기억의 홍수가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그제야 이곳이 더는 나궐 대륙이 아니며 자신이 예모라는 소년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문은 지역의 명망 높은 가문이었지만 예모는 경맥이 막히고 몸이 유난히 허약하여 가문에 쓸모없는 외톨이였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힘이나 배경도 없었던 예모는 결국 냉혹한 친척들에게 쫓겨났다. 그 기억들을 통해 그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아직 수련의 길을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나궐 대륙에서 온 그는 연기를 흡수하고 수련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의 연기를 계속 흡수하자 그의 수련 경지는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수련 1단계에 도달했고 몸에 막힌 경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과거에 도달했던 11단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궐 대륙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 배신자들 중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예모는 이 몸이 실제로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러나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더 많은 조롱과 경멸에 부딪혔다. 저기 시원한 데 가서 앉아있지 그래? 방해하지 말고. 너 같은 쓰레기가 시험을 볼 필요나 있어? 게다가 너랑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은 학교 기록 보유자인 린베이라고. 예모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수련자의 신체 능력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출발 신호 총성과 함께 린베이가 바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속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예모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3초 먼저 가게 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나? 3초가 지나자마자 예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폭발적으로 튀어나갔고 그 모습이 거의 흐릿해 보일 정도로 빨랐다. 그 광경에 그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근처에 서 있던 선생님조차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모는 이미 린베이를 추월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결승선에 있었다. 선생님이 타이머를 보았을 때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예모 학생의 기록은 9.98초, 이건 신기록입니다. 예모 자신도 이 몸의 성능에 꽤 만족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정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화장실로 들어간 후 예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대한 빨리 수련 11단계로 돌아가려면 속도를 높여줄 특별한 약초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약초들은 엄청나게 비쌌다. 원래 주인이 남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비록 예모가 부적을 그려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계좌에 남은 $50로는 하급 부적 재료조차 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린베이가 거들먹거리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화장실로 들어왔다. 린베이는 그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이 자식아. 오늘 너 때문에 진짜 열받았어. 그래서 이번 달 보호비는 일찍 걷기로 했다. 그들을 보자 원래 주인의 기억이 예모의 마음속에 더 떠올랐다. 이전에 예모는 줄곧 그들에게 돈을 뜯겨왔다. 그리고 매달 그들은 그를 보호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한 번 돈을 냈었다. 예모가 조용히 있자 무리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주먹을 들어 그에게 곧장 휘둘렀다. 예모는 몸을 옆으로 돌려 주먹을 피하고 날카로운 어퍼컷으로 반격했다. 그 한 방에 남자는 즉시 싸움에서 나가떨어졌다. 그 직후 그는 오른발을 들어 리량의 목에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다.
다른 두 사람의 충격받은 눈앞에서 리량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예모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너희도 무서워. 두 남자는 조롱당하자 즉시 분노의 차주먹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어느 주먹도 그에게 닿기 전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두 주먹을 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갑자기 힘을 주어 꽉 잡자 두 남자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모두 사라지고 항복의 외침과 필사적인 사과로 대체되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즉시 흥미를 잃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옆으로 내던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이미 의식을 되찾고 발버둥치며 일어나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반응은 훨씬 더 빨랐다. 그는 돌아서서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정통으로 날렸고 남자는 공중으로 몇 미터나 날아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산산조각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내 것을 돌려줘. 그 말에 두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훔쳐간 것들. 그 말에 그들은 즉시 이해했다. 그들은 서둘러 가진 현금을 모두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건넸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예모는 손에 쥔 현금을 기쁘게 세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급 재료를 좀 사서 간단한 부적 몇 개를 만들기는 충분했다. 그의 복수의 첫걸음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부적은 수련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였다. 재료에 연기만 주입하면 기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수련 1단계에 막 들어선 예모조차도 그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부적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것들을 팔 수만 있다면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수련에 도움이 될 추가 약초를 사서 단약으로 정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주가 흘러도 예모는 부적을 사줄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 세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매우 의심이 많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길가에서 상처투성이인 채 절뚝거리는 개 한 마리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개는 겨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개가 차에 치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너한테 하나 써주지. 이 부적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시험해볼 겸. 그가 개의 몸에 부적을 붙이는 순간 부적은 녹색빛과 함께 터져나왔다. 이것은 그가 정제한 치유 부적으로 죽은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체의 상처 또한 치료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죽어가던 강아지는 다시 눈을 떴고 몸의 모든 상처가 말끔히 사라졌다. 그가 부드럽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냥 똥개잖아. 죽으면 죽는 거지. 징언, 내가 굳이 찾으러 올 필요는 없어. 왕펑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징어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왕펑, 너 양심도 없어? 저 강아지 친 건 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이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본 순간 둘 다 놀라서 얼어붙었다. 방금 그들이 차로 쳤던 강아지가 이제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수징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분명히 차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됐던 걸 기억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몸을 숙여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았고 그 순간 수징원의 손에 들린 닝아이 병원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픈 것 같았다. 그건 기회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부적 중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걸로 치료했소. 호신부. 하지만 수징원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왕펑이 경멸 가득한 얼굴로 그녀 뒤에서 나섰다. 넌 그냥 길거리 사기꾼이잖아.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리고는 수징원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징원, 저놈 믿지 마. 일부러 저 강아지를 거기에 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수징원은 왕펑을 완전히 무시하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돌아봤다. 당신 부적으로 식물인간 환자도 치료할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식물인간 상태는 본질적으로 영혼의 손상이었다. 그리고 정신적 외상을 복구하는 청신부를 사용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왕펑을 밀치고 청신부를 꺼내 수징원에게 다가갔다. 이건 청신부요. 그런 증상에 아주 효과적이지. 사용법은 간단하오. 그냥 대상에게 던지기만 하면 돼요. 가격은 큰 건 2만, 작은 건 1만이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수징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표를 꺼냈다. 5만 드릴게요. 전부 다 주세요. 그는 한 손으로 수표를 받고 다른 손으로 수징원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었다.
노란 건 호신부고 빨간 건 화염부여. 그 두 개는 선물로 주는 것이니 부디 쓸 일이 없길 바라오. 멀어져가는 예모를 보던 수징어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잠시만요. 아직 성함도 몰라요. 예모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내 이름은 예모여. 수징어는 손에 쥔 부적을 내려다보았다. 부디 어머니께 효과가 있기를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어두워지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예모는 돈이 생겼으니 이제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련에 도움이 될 약초도 찾아야 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따르던 강아지가 갑자기 근처 마당에서 짖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린 그는 마당 전체가 연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저 풀밭에 은심초가 자라고 있었다. 한편 병원으로 돌아온 수징어는 손에 부적을 든 채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대체 이게 몇 번째니? 내 머리에 정말 문제라도 생긴 거냐? 이런 사기꾼의 쓰레기 같은 걸 진짜 믿는다고? 다음엔 또 뭐냐? 무당이라도 불러올 거냐? 그 말에 수징어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소리쳤다.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엄마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더 빨리 좋은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회복하셨을 수도 있었어요. 그저 제가 서류에 사인하게 해서 사별을 핑계로 그 여자한테 달려가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격분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자신의 딸을 때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결국 허공에 멈춘 그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길고 무력한 한숨을 내쉬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통제가 안 되는구나. 간호사들 불러서 강제로 생명 유지 장치대라고 할 거다. 수징어는 목청껏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의 손등에 부적을 눌렀다. 푸른 빛이 터져나오고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던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움찔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수징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징어나 살이 빠졌구나. 수징어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벅차오르는 흥분 속에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감격에 겨워 목청껏 소리쳤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수징어는 마침내 조금 진정된 후 손에 꽉 쥔 부적이 생각났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부적이 이제는 서서히 재가 되어 부서지고 있었다. 부적 때문이야. 분명히 부적 덕분이야. 수징어는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만약 그를 다시 만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얼마 전 연기 2단계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 예모는 취기단 재련에 필요한 재료비를 간신히 모으려고 번화한 시장 한가운데에 다시 노점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무리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은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기로 하고 그는 재빨리 노점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예모, 너 요즘 며칠 동안 학교에 안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노점이나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긴 지금 몸도 약하고 병든 데다 예씨 가문에서도 쫓겨났으니 그럴만도 하지. 요즘 돈도 꽤 궁하겠네. 그는 한참 동안 눈앞의 소녀를 쳐다보다가 문득 그녀가 누구인지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은 왕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여전히 말을 거는 몇 안 되는 반 친구 중 하나였고 심지어 원래 주인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왕잉은 자신의 어깨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일단 내가 돈 좀 빌려줄게. 적어도 학교는 다시 나와야지.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미안, 오늘 처리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얘기하자. 그 태도의 왕잉은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발을 굴렀다. 진짜 예모 너. 내가 너한테 돈을 몇 번이나 빌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후 왕잉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한편 예모는 유유히 골목으로 들어섰다. 기운 감지를 통해 그는 10명의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머지않아 그를 미행하던 남자들이 손에 마체테를 들고 골목으로 돌진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갈 셈인지 한번 보자고. 앞장선 대머리 남자가 크게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꼬마야, 제법 실력이 있구나.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했다. 며칠 동안 날 지켜봤잖아.
원하는 게 정확히 뭐야? 그리고 누가 보냈지? 그 말을 듣자 대머리 남자는 희죽 웃었다. 거대 재벌 가문을 건드리고도 아무 일 없는 척 길거리 좌판이나 깔고 물건을 팔다니 너 같은 단명할 놈은 일찍 죽어야 마땅해. 뒤에 있던 똘마니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닝 가문의 귀한 딸이 너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군. 안 됐지만 말이야. 그건 다음 생에나 즐겨야 할 것 같군. 그 말에 예모는 멈칫했다. 원래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정말로 닝 가문의 딸인 닝칭세와 약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애 가문에서 쫓겨난 후 약혼은 파기되었다. 닝 가문이 지금 그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그래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터였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왕잉이 내내 조용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본 순간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그녀의 뒤에 큰 키의 인물이 나타났다. 이런 길 잃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도 따라붙을 줄은 몰랐네.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왕잉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왕잉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 소녀가 여기까지 따라 들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쥔 깡패가 더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여자 복 있게 있구나. 닝 가문의 대단한 미인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이젠 또 다른 어린 여자애가 널 쫓아다니는군.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왕잉이 자신의 안전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에게 소리친 것이었다. 예모, 도망쳐. 저 사람들 칼 들었어. 그러고는 그녀는 옆에 있는 깡패를 초조하게 쳐다보았다. 감히 나한테 무슨 짓은 못할 거야. 난수도 왕 가문 사람이야.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왕 가문이면 뭐 어쩔 건데. 여기서 널 처리하면 누가 알기나 하겠어? 말을 하면서 깡패는 왕잉의 겁에 질린 눈앞에서 단검을 꺼내 그녀를 향해 곧장 찔렀다. 그 위급한 순간 옆에 서 있던 예모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맹렬한 주먹을 날려 깡패의 손에서 단검을 바로 쳐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잡아 뒤에 있는 벽에 콘크리트가 갈라질 정도의 힘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 광경에 근처의 모든 깡패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심지어 왕잉조차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아까 흉악해 보이던 10여 명의 남자들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우두머리에 머리를 손에 쥔 채 예모는 차갑게 신문했다. 내 정보는 정확히 어디서 얻었지? 닝 가문 아니면 왜 가문? 3초 안에 제대로 대답해. 대머리 남자는 여전히 발버둥 치려 했다. 하지만 예모가 그를 끝장내려던 순간 날카로운 외침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학생, 안 돼. 계속하면 이건 단순한 정당방위가 아니게 돼. 예모는 고개를 돌리고 즉시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만약 형사 바로 앞에서 사람을 공격하면 그 후에는 변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모의 힘을 알게 되었다. 결국 예모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손을 놓았다. 달려온 형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모가 다음에 무슨 짓을 했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토록 많은 흉악한 마약상들을 혼자서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 형사가 예모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닝하이시 경찰서의 양춘수아입니다. 우리와 함께 돌아가서 진술만 해주신다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등 뒤에서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용의자를 그냥 풀어줄 생각이었나? 학생, 고의적 폭행 및 집단 난투 혐의로 법에 따라 구금하겠다. 말하면서 남자는 예모의 얼굴에 체포 영장을 들이밀었다. 옆에 서 있던 왕잉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를 위협한 건 저 사람들이라고요. 왕레이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너희를 위협해? 내가 본 건 너희 둘이 평범한 사람들을 팔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것뿐인데. 왕레이의 태도에 양춘수아는 즉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왕레이의 멱살을 잡았다. 왕레이, 눈 없어? 저자들이 어떤 쓰레기들인지 모르는 척하지 마. 왕레이의 얼굴도 차가워졌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아.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나한테 따질 입장이 됐지?
3급 형사 따위가. 믿기지 않겠지만 내 말 한마디면 내 제복을 벗길 수도 있어. 그 말에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공격적이던 양춘수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얼어붙었다. 그것을 보고 예모가 스스로 앞으로 나섰다. 같이 가겠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 그렇게 하는 데에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파내지 않는다면 배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치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평화롭게 수련할 방법이 없을 터였다. 왕레이는 옷깃에 주름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다. 이 범인은 그래도 꽤 분별력이 있군. 그는 천천히 왕레이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왜 계속 나를 학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아마 그 사람의 개 중 하나겠지. 주인을 위해 날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왕레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 그냥 따라와. 하지만 예모가 그를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손에는 어느새 단추 하나가 더 들려 있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단추만 떼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왕레이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연묵의 손에 들린 단추가 바로 자신의 옷깃에서 뜯겨나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구치소 안에서는 한 남자가 감방문을 등지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감방 밖에 한 인형이 나타나 속삭였다. 곧 그를 데려올 거야. 윗선의 명령이 떨어졌어. 죽여. 그 말을 듣자 안에 있던 남자는 책을 탁 덮고 차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은 형사들은 곧 연묵을 감방으로 보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특별 감방에 던져졌다는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즉시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몰래 고문이라도 할 셈인가? 아니나 다를까 감방 안에는 이미 누군가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손에 든 책을 덮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년간 나는 한 가지 규칙을 지켜왔다. 일반인에게는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일반인은 너무 약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주관, 의뢰를 받고 왔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를 저승으로 보내주겠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관의 몸에 희미한 연기가 퍼지더니 산을 내려오는 호랑이처럼 연묵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친 것은 연묵이 남긴 잔상뿐이었다. 그 순간 주관은 잠시 멈칫했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연묵의 손이 이미 그의 얼굴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주관의 머리를 땅바닥에 잔인하게 쳐박았다. 하지만 주관도 그만큼 빠르게 반응했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그는 연묵의 발목을 잡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 마치 죽은 개를 던지듯 그를 내던졌다. 주관이 그 공격으로 연묵이 중상을 입었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지 않은 곳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주관의 바로 앞에 있었다. 너무 빨라서 주관은 전혀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주먹은 무시무시한 힘을 담아 주관을 뒤로 날려버렸다. 심지어 그의 뒤에 있던 철근 콘크리트 벽까지 충격으로 금이 갔다. 주관은 그 자리에서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명백히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주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또 다른 발차기로 주관을 다시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은 예상외로 강인했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다. 주먹을 불끈 쥔 주관은 다시 한번 그에게 돌진했다. 주먹을 피한 후 그는 또 다른 강력한 주먹을 주관의 복부에 그대로 꽂았다. 주관의 거대한 몸은 다시 한번 날아가 땅에 심하게 부딪혔다. 그 순간에도 그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소년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연묵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관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그제야 주관은 마침내 모든 저항 능력을 잃었다. 연묵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제 누가 널 보냈는지 말해라. 그리고 내 몸의 연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알고 보니 몇 년 전 주관은 노시에서 한 노승을 만났었다. 그 노승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한번 휘둘러 10사람이 팔을 둘러야 할 거목을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기운을 뿜어냈다. 인연이 닿았기에 노승은 주관에게 신수 한 병을 주었다. 수년간 주관은 그 신수를 희석해서 마시며 점차 자신의 몸을 비범하게 바꾸어 나갔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소위 신수라는 것이 사실은 영액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이미 일반인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왜 아직도 배후의 그자에게 복종하는 거지? 주관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천천히 대답했다. 제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치료비가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신수는 그 병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최대한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연묵은 턱을 문지르며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병이라면 방법이 있지. 내가 내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관의 얼굴은 즉시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치유 부적을 꺼내고 임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부적은 녹색빛의 파동을 방출하여 중상을 입은 주관의 몸을 감쌌다. 불과 몇 초 만에 주관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갑게 말했다. 선택해라. 배우가 누군지 말하면 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 주관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 저에게 연락한 사람은 정문효입니다. 모두들 그를 정공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순간 정문효는 자신만의 뒤틀린 집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묶인 여자에게 말하며 따뜻하고 거의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기야, 말해봐. 어떤 고기 조각을 먼저 먹고 싶어? 아니면 먼저 마실 것부터 줄까? 여자는 공포에 질려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로군. 아직도 식사 예절을 못 배웠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입에서 테이프를 난폭하게 떼어냈고 이가 몇 개 빠진 입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 표정은 더욱 일그러지며 으르렁거렸다. 이제 말해봐. 이 교훈을 확실히 새기려면 다음에 어떤 일을 뽑아야 할까? 말과 동시에 그는 손에 든 펜치를 여자의 입에 그대로 밀어넣었다. 고통에 찬 날카로운 비명이 즉시 방 안을 울렸다. 정문효가 손에 피를 닦고 있을 때 집사가 들어와 정중히 말했다. 송 공자님께서 연묵 쪽 일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는 피 묻은 얼굴을 살짝 돌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고용한 자는 노시에서 온 짐승 같은 놈이야. 송 공자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잠시 후에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볼 테니. 한편 다시 감방 안에서 주관은 자신의 목걸이를 연묵에게 건넸다. 마지막 남은 영액이 담겨 있었기에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영액으로 은심초에 물을 주면 금방 씨앗 한 묶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씨앗들은 기운을 모으는 환약을 정제하는 핵심 재료였다. 그 환약을 먹으면 그는 수련 2단계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은 여전히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정문효는 절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노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보통 최선의 결말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목소리였다. 우리 사이의 거래나 기억해둬. 정문효 말인데 그가 날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니까. 한편 영예대학교에서는 소정문이 스포츠카를 몰고 캠퍼스로 질주했다. 그녀는 치유 부적을 팔아 식물인간 상태였던 어머니를 깨운 남자가 사실은 쫓겨난 엽시 가문의 일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사실 자신의 후배였다는 점이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후배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영예대학교 총장실 안에서는 총장이 분노에 차 소리치고 있었다. 난 절대 이 일에 발을 들일 수 없어. 그랬다간 나까지 늪에 빠질 테니까. 그의 맞은편에는 왕영이 좌절감에 불타오르며 서 있었다. 삼촌, 그 남자는 정말 비리 형사예요. 연묵 오빠가 저 때문에 잡혀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모두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다들 깜짝 놀랐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수징엔이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양춘세가 왕래이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내가 흉터 얼굴과 그 일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해서 겨우 증거를 모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들을 풀어줬다고?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하지만 왕래이는 의자에 게으르게 앉아 태평하게 대답했다. 양 형사, 말 조심해. 아, 정말 상사를 모함하고도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왕래이의 태도는 양춘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내가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을 듣자 왕래이도 벌떡 일어섰다. 그럼 어디 해봐. 말해보라고. 둘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걷어차였다. 들어온 사람들은 수징엔과 왕인이었다. 왕인은 왕래이를 가리키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당장 예모를 풀어줘.
두 명의 분노한 여자를 보며 왕레이는 조용히 그들을 훑어봤다. 가문에서 버려진 폐급 신세인 그가 정말로 힘있는 사람을 알 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왕레이는 침착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 친구는 강도 및 고의적 중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아직 풀어줄 수 없다. 그 말에 왕잉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럼 그 깡패들은 어디 있어? 여기 없는 건데? 넌 그들을 풀어주고 대신 예모를 가뒀잖아.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야. 왕레이는 왕잉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너한테 설명할 이유는 없어. 지금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너희 둘 다 구금하겠다. 그녀 옆에서 수징앤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날 어떻게 체포할 건지 한번 보고 싶네. 왕레이가 손을 들자 즉시 여러 형사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비웃었다. 나는 지금 너희 둘이 그 강도의 공범이라고 의심되므로 정식으로 구금하겠다. 그리고 양춘세, 당신은 의도적으로 범죄자를 비호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이다. 방금 들어온 형사들을 보면서도 수징에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죄명을 씌우는데 권 국장님은 이 일에 관여 안 하시나 보죠? 왕레이는 웃었고 오만하게 웃었다. 아가씨, 국가 공무원을 모함하는 건 죄를 더 키울 뿐이야. 수징엔도 미소를 지었다. 그 깡패들이 왕 형사님 주머니를 꽤 두둑하게 채워줬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모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왕레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고는 거만하게 말했다.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당연히 특권이 있지. 하지만 내 친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 물론 너희 둘도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다음엔 너희가 형사를 폭행해서 현장에서 사살되고 양 형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죽는 거지. 그런 노골적인 협박에 수징원을 제외한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권 국장님, 다 들으셨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책상 위 휴대폰에서 안정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네. 왕레이의 온몸에서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렀고 그는 말을 더듬었다. 권 국장님, 무슨 권 국장님? 수징에는 그를 마치 광대처럼 쳐다봤다. 제가 이 목소리를 굳이 소개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이름은 수징엔, 닝하이수 가문의 수입니다. 잠시 후 감방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예모의 문 앞에서 멈췄다. 철문이 열리자 입구에 우아한 두 명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징에는 선글라스를 벗고 부드럽게 말했다. 예모 학생, 오랜만이네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수징엔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났다. 자유를 되찾자마자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집기단을 재련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샀고 발로 안에서 재료들이 서서히 융합되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집기단이 마침내 재련되었다. 그가 단약을 삼키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던 연기가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듯 마침내 그의 몸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수련 2단계로 돌파했다.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이 깜빡이더니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초 후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방금 사용한 것은 수련 2단계에 도달해야만 통제할 수 있는 이동기술인 운영보법이었다. 이제 그 기술을 마스터했으니 총알조차 그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약 재련으로 주관이 준 영액을 모두 소진했기에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더 많은 연기와 영액이 필요했다. 주관의 말에 따르면 루시타운이 영천히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루시타운은 국외에 위치해 있어 공식적인 경로로 가면 너무 눈에 띌 것이다. 주관이 소개해준 밀수업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렀다. 계좌에 남은 $80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가 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TV에서 나오는 미용주사 광고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시인 미용주사 한 방으로 되찾는 젊음. 단돈 $1099 역사상 최저가. 그 광고 문구는 그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주었다. 어느 세계든 젊음에 대한 여성의 집착은 본능적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연애가 그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알고 보니 5시간 전 예모는 출소 후 수징엔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수징엔이 사실 닝하이 시수 의원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를 감옥에서 꺼내줄 힘이 있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 중에 수징엔은 그에게 부탁을 했다.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다음날 밤 성대한 연회를 열 것이라고.
그녀는 그가 손님으로 참석해 주길 바랐다. 밤이 되자 수인 빌딩 안의 연회장은 소음과 대화로 웅성거렸다. 예모는 직접 재련한 단약을 들고 정시에 도착했다. 그 단약의 이름은 주안단이었다. 오늘 밤 참석한 모든 사람은 부자이거나 권력가였다. 서너 개만 팔 수 있다면 그는 출국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수징앤과 그녀의 어머니는 연회의 주인공으로서 당연히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징앤의 삼촌과 숙모가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징앤은 벌써 이 나이인데 아직도 가족을 생각할 줄을 몰라. 내 큰 고모를 좀 봐. 저게 딱 좋은 애 아니니? 늙어서 시든 노처녀가 돼서 오늘날까지 결혼도 못했잖아. 이제 와서 가문에 기여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늦었지. 그 말을 듣자 큰 고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징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즉시 쏘아붙였다.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큰이모가 젊은 시절 너희 모두를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또래 여자들보다 더 빨리 늙을 수 있었겠니? 그런데 이게 이모를 대하는 태도야? 하지만 외삼촌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시가를 느긋하게 한 모금 빨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둘째 누나, 다 누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제 겨우 깨어났으니 징원이가 결혼하도록 밀어붙여야지. 여자가 그 나이가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가정도 꾸리지 않으면 하자 있는 물건이랑 다를 게 뭐야? 왕씨 집안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냥 그 집으로 시집 보내. 그 말에 소정문의 어머니는 즉시 화가 나서 기침을 했다. 큰이모가 조심스럽게 소정문을 위해 한마디 하려 했다. 징원이도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하지만 외삼촌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냥 이기적인 거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한 인물이 다가왔다. 선생님, 재계에서 이만큼 성공한 여성을 두고 하자 있는 물건 같은 표현을 쓰는 건 무지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자 외삼촌은 즉시 격분하여 경비를 불러 그를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소정문이 그의 바로 앞을 막아섰다. 이분은 예모예요.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신 귀한 손님이라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소정문의 어머니는 즉시 흥분하여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징원이에게 그 부적을 팔았던 분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사모님. 하지만 소정문의 외삼촌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고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말했다. 무슨 부적? 징원아, 설마 사기꾼한테 속은 건 아니겠지. 내 엄마가 깨어난 건 약 때문이지 그런 미신 같은 헛소리 때문이 아니야. 그것을 본 예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군중을 둘러본 뒤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시간과 가치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소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말을 하면서 예모는 손에 든 상자를 자기 앞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상자 안의 물건이 여러분 모두에게 답을 줄 겁니다. 그러고는 소정문의 큰이모에게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 제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는 주안단을 드시면 당신의 젊음을 되찾아 줄 겁니다. 하지만 큰이모는 망설였다. 그 모습을 보고 소정문이 재빨리 나섰다. 예모는 제 사업 파트너예요. 전 그를 믿어요. 대신 제가 먹어볼게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큰이모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주안단을 낚아채더니 망설임 없이 삼켜버렸다. 잠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그것을 본 외삼촌은 즉시 비웃었다. 이 녀석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 무슨 대단한 도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더니.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이모의 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희미한 연기가 그녀를 감싸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이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변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젊음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경악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즉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약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당 2만이지만 오늘 밤엔 10개만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가격을 외치기 시작했다. 5만, 10만, 있는 거 전부 제가 사겠습니다. 그 광경에 소정문의 외삼촌은 즉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다. 만약 주안단의 유통권을 얻을 수 있다면 파산한 자기 회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선수를 쳤다. 예 선생, 우리 로열 그룹이 당신 손에 있는 유통권을 20만에 사겠습니다. 그 직후 다른 누군가가 외쳤다. 우리린 그룹은 100만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본 소정문의 외삼촌은 서둘러 앞으로 나섰고 다시 한번 그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예 선생, 제가 독점 유통권으로 150만을 제시하죠. 그 후에 이익은 3대 7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모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제가 7이고 당신이 3이라고요? 외삼촌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7, 당신이 3이죠. 어쨌든 우리 주씨 가문은 아직 유통 경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정문이 그 자리에서 말을 끊었다. 주씨 가문에 아직 유통 경로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할머니가 남기신 회사를 담보로 주식 투기를 하다가 8천만이나 날리셨잖아요. 은행빚 독촉 전화는 벌써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여기 오신 유일한 이유는 예전에 할머니를 속여 회사를 빼앗으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한테 돈을 구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소정문의 외삼촌은 그녀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둘째 누나,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내가 누나 친동생이잖아. 하지만 소정문의 어머니는 그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가 날 너무 실망시켰어. 그때 넌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었지. 내가 어머니 회사를 너에게 넘겨준 유일한 이유였어. 그런데 그 후에 넌 뭘 했니? 소정문의 어머니에게 애원해도 소용이 없자 외삼촌은 방향을 바꿔 큰이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누나, 누나가 항상 날 제일 예뻐했잖아.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가 항상 날 지켜줬잖아. 이제 이 집안에 남은 남자는 나뿐이야. 큰이모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가족들 마음을 무시했던 것도 나빴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머니의 유산을 마음대로 탕진한 거였어. 이쯤 됐으니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게 좋겠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소정문은 한심한 외삼촌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첫째,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고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것. 둘째, 회사를 저에게 파는 것. 단, 제 제한가는 1달러예요. 물론 여기 있는 다른 분들께 당신의 가치 없는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소정문은 예모를 향해 돌아섰다. 예모군, 이 연회에는 유력한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분 적합한 분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대리 판매 수수료는 200만이 가장 좋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영리하시니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연회가 끝난 후 소정문은 직접 예모를 그의 건물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린 후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소정문은 그저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친구 사이에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본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며 이런 평화로운 삶도 참 괜찮다고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웅덩이였다. 며칠 전 길가에서 구해준 개가 긴 칼날에 바닥에 박혀 있었다. 그 광경에 그의 눈은 즉시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즉시 다친 개에게 달려가 웅크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개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옷에서 치유 부적을 꺼내 개의 몸에 부드럽게 붙였다. 그가 개를 치료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위에서 잠복해 있던 암살자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빛나는 칼날을 손에 든 암살자는 그를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칼끝이 그에게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습이 번쩍였고 그 묵직하고 사나운 일격은 허공만 갈랐다. 잠시 동안 암살자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그는 몸을 돌려 암살자의 머리를 향해 잔혹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장면은 방에 있던 다른 모든 암살자들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모는 몸을 숙여 이제 완전히 회복된 개를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래서 다 같이 덤빌 거냐 아니면 줄 서서 하나씩 죽을 거냐? 그 노골적인 도발은 즉시 암살자들을 격분시켰다.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그들은 칼날을 손에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옆으로 몸을 피하며 앞선 남자의 배기를 가볍게 피했다. 다음 순간 그의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더니 그 남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번째 남자가 이미 그의 앞으로 돌진해왔다. 그는 가볍게 몸을 비틀어 다가오는 칼날을 피해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자의 팔관절에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뼈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누구라도 두피를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한 손이 강철 바이스처럼 암살자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무심하게 들어올려 그는 그 남자를 완전히 땅에서 들어올렸다. 동시에 그는 손에 힘을 주었고 남자의 목은 마른 나뭇가지가 반으로 부러지듯 옆으로 꺾였다. 그 광경은 마침내 남은 암살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마체테를 내던지고 옷 속에서 권총을 꺼내 주저없이 그에게 발사했다. 이미 운영보를 통달한 사람에게 총알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그는 이미 그들 바로 앞에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정문효가 손에 맞는 도구를 고르느라 분주했다. 마침내 그는 날카로운 메스를 골라 거의 미친 듯한 표정으로 단단히 묶인 여자를 바라보았다. 묶여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방금 예모를 집에 데려다준 바로 그 여자, 소경문이었다. 정문효는 그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영예의 모든 남자가 꿈꾸는 여자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손에 든 칼날을 떨고 있는 소경문을 향해 천천히 내밀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조급하게 물었다. 끝났어. 설마 아직도 그 자식 예모를 죽이지 못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문효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내 부하들은 모두 잠들었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 말이야. 잠시 후 정문효는 뒤틀린 거의 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잘 들어봐, 이 자식아. 아,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는 알아보겠나? 소 의원님 따님은 정말 맛있는 고깃덩어리라고 해야겠군. 그 말에 그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소경문이 정문효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전화기에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지금 간다. 그녀를 풀어줘. 우리 둘이서 1대1로 끝장을 보자. 그 말은 즉시 정문효의 흥미를 끌었다. 소경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그는 희죽거리며 속삭였다. 내 남자친구 제법 배짱이 있네. 40분 주지. 그 시간이 지나면 영애시 전체가 그녀가 피투성이 조각 퍼즐로 조각나는 걸 보게 될 거다. 주소는 내가 알아서 찾아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는 끊어졌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는 손안에서 전화기를 박살냈다. 한편 전화를 끊은 후 정문효는 소경문의 입에서 테이프를 난폭하게 떼어냈다. 그러나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가 문을 열자 몇몇 경호원들이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정도련님, 창고 구역의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감찰관들이 오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겁니다. 정문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거운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경호원 한 명이 방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소경문은 여전히 예모의 이름을 부드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1시간 전 그를 집에 데려다준 후 소경문은 혼자 돌아가고 있었다. 도중에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납치당했다. 그 장면은 마침 그를 찾아온 주관에게 목격되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주관은 그들을 몰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 납치범의 차는 마침내 호화로운 빌라 앞에 멈췄다. 그때서야 주관은 그에게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주관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기에 예모에게 먼저 움직여 소경문을 구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문효는 막 비밀의 방에서 나와 경호원들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젠장, 내가 이 멍청이들한테 창고 경보 시스템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나? 만약 이것 때문에 감찰관들이 오면 어쩔 거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너희 둘은 여기 남아서 목숨 걸고 이 문을 지켜. 정문효가 떠나자마자 두 경호원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해가 갈수록 더러워지는군. 우리는 손도 못 대는데 말이야. 정말 빌어먹을 낭비야. 그러나 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형체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주관이 가볍게 웃었다. 미안. 좀 아플 거야. 다음 순간 두 경호원은 즉시 쓰러졌다. 비밀의 방 안에 있는 소경문을 보며 주관은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젠장. 예모, 너 나한테 크게 빚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경문을 어깨에 둘러매고 방 밖으로 곧장 달려나갔다. 그러나 주관이 막방을 뛰쳐나가려던 순간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그대로 꿰뚫었다.
그의 몸은 즉시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관은 소경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다.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미 떠났어야 할 정문효였다. 주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좋지 않아. 이를 악물고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다. 주 도련님, 오랜만이군. 정문효가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이군. 너희 둘이 어떻게 고문당할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군. 그 모습을 본 주관도 필사적인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 바로 그 순간 별장 입구에 불청객이 나타났다. 경비원들이 즉시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급히 달려온 예모였다. 그는 경비원들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별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주먹 한 방으로 길을 막는 경비원을 뒤로 날려버렸다. 그 광경에 근처의 다른 경비원들은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찬 고함과 함께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타깝게도 그들 수준의 사람들은 연기기 2단계 수련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는 순식간에 싸움을 끝내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별장 안에서는 주관 역시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지만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그를 둘러싼 공격자들이 너무 많았다. 정문효는 총을 들어 차갑게 그를 위협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과 여자를 찾아가서 내 곁으로 보내주마. 산산조각 내서.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별장 정문이 천둥같은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예모는 충혈된 눈으로 정문효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그러고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주관을 향해 치유 부적을 던졌다. 지난번에 말해준 대로 지금 사용해라.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즉시 정문효를 분노로 가득 채웠다. 정문효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소리쳤다. 모두 저놈을 죽여. 주변의 경비원들은 즉시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운영보를 마스터한 이상 총알은 더 이상 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이미 그들 앞에 나타나 한 경비원의 얼굴을 발로 그대로 짓밟았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먹 한 방으로 두 번째 남자를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정문효는 완전히 겁을 먹었다. 혼란을 틈타 그는 돌아서서 뒤에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달릴수록 걸음이 더 빨라졌다. 순식간에 그는 안전실문에 도착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그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그가 다시 시도하려는 순간 한 경비원의 몸이 갑자기 안전실문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예모,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주지. 이번에 널 죽이려는 사람은 송씨 가문이고 송씨 가문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예모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송씨 가문의 누구지? 신중하게 대답해라. 내 대답에 따라 내가 겪을 고통의 크기가 결정될 테니. 정문효는 망설임 없이 내뱉었다. 송씨 가문의 도련님, 송소문이다. 밖에서는 내가 영씨 가문의 딸을 건드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영씨 가문이 송씨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널 죽이려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예모는 생각에 잠겼다. 원래 주인의 기억이 맞다면 그는 영청서를 만난 적도 없었고 하물며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를 노린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숨어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침묵 속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를 보고 정문효는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를 보내줘.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야. 송씨 가문에는 너 같은 놈들이 널렸으니까. 송도련님 본인조차도 너와 같은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어. 날 살려주면 나도 내가 살아남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모는 그 역겨운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날렸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의 뒤에 있던 비밀의 방문까지 날아가 버렸다. 동시에 안에서 여러 여성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모가 그 비밀의 방안을 본 순간 그는 이를 갈았다. 저 여자들이 내게 남은 하찮은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게 해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에 든 마체테를 휘둘렀고 여자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 그러고는 칼날을 바닥에 던지고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저놈의 목숨은 너희들 것이다. 그가 떠난 후 여자들은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주워 들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차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정문효를 향해 걸어갔다. 홀로 돌아온 예모는 소정문에게 치유 부적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근처 소파에 앉아 주관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경찰을 불렀으니 이제 떠나거라. 주관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송소문을 조사한 다음 완전히 처리해버릴 거다. 예모가 소정문을 구한 지 며칠 후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선물뿐만 아니라 초대장까지 보내왔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해 확인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소정문이 미소 지었다. 이 연애는 주씨 가문에서 주최하는 것이니 당신이 참석할 이유는 충분해요. 주씨 가문은 영해에서 가장 큰 제약그룹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미용환의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전 약혼녀도 그 자리에 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영씨 가문의 딸 영청설을 말하는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모와 소정문은 함께 연회장에 도착했다. 참석한 모든 손님은 영해의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었다. 그의 옆에 서서 소정문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 가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른다고는 하지 말아요. 영씨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칭호만으로도 이 모든 사람들이 아첨하려고 안달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은 영씨 가문의 따님 본인이 직접 오시는 날이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앞에는 날카롭고 유능해 보이는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이 걸었고 그 뒤를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따랐다. 그 소녀를 본 순간 그는 즉시 그녀 안에서 순환하는 연기를 감지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주씨 가문의 수장 준하와 영씨 가문의 딸 영청설이었다. 그들을 보고 소정문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인사했다. 준하도 똑같이 정중하게 화답했다. 몇 마디 덕담을 나눈 후 소정문은 미용환을 꺼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주 이모님께 저희 회사의 최신 미용환을 가져왔어요. 이모님께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준하가 미용환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뚜렷한 놀라움이 나타났다. 주위의 손님들도 충격에 휩싸여 쳐다보았다. 결국 미용환은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가격은 이미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돈이 있어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옆에 서 있던 영청설조차도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 환약을 쳐다봤다. 준하는 미용환을 손에 들고 잠시 동안 신중하게 살펴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환약의 품질은 이미 진정한 영약의 문턱에 가까워. 그리고 이것을 연단한 사람은 단약 이론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군. 단약계의 웬만한 대가들은 거의 다 만나봤지. 그래서 어떤 대가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정말 알고 싶군. 단약 문양조차 새겨져 있지 않으니. 소정문이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예모가 앞으로 나설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주 이모님, 이 환약은 제 파트너이자 제 친구가 직접 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우 이모님께 정중히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우나와 닝칭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둘 다 잠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저우나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예모였구나. 벌써 이렇게 컸을 줄이야. 어릴 때 내가 안아주기도 했는데 이 약을 내가 만들었을 줄은 정말 몰랐구나. 예씨 가문은 정말 눈이 멀었지. 그 말에 닝칭세는 분명 불쾌해하며 즉시 저우나의 말을 끊었다. 이런 기술은 명문가에서는 쓸모없어요. 그런 가문들이 진정으로 중시하는 건 수련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우 이모님 실력으로는 진작에 닝씨 가문의 외부 장로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의 신분으로는 이런 기술이 있다 해도 완전히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닝칭세의 말에서 그는 마침내 찾고 있던 답을 얻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요 가문들은 이미 수련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침묵에 빠진 것을 보고 저우나는 이어서 질문했다. 스승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 순간 익숙한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재빨리 추스르고 옅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혼자 수련했을 뿐입니다. 스승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저우 이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를 보고 저우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사오엔 너도 왔구나. 저우나가 젊은 남자를 부르는 것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날카롭게 철렁했다. 이 자가 송사오엔이란 말인가? 배후에서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던 그 자?
샤오엔이라 불린 젊은 남자가 활짝 웃었다. 물론이죠. 저우 이모님 생신인데 와야죠. 안 그러면 칭세가 저를 원망할 거예요. 말하면서 그의 시선은 근처에 서 있는 소정문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저우나가 그를 소개했다. 이쪽은 소씨 가문의 딸 소정문이야. 송샤오엔이 소정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소 아가씨, 저는 송샤오엔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그녀에게 닿기 전에 그가 먼저 손을 잡았다. 송도련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예모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정문효가 송샤오엔이 수련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수련자는 연기 파동을 억제하여 힘을 숨길 수 있지만 경맥을 흐르는 연기는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자신의 기운이 상대방의 경맥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송샤오엔이 진짜 수련자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연기가 천천히 송샤오엔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송샤오엔의 경맥에 연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다시 말해 송샤오엔은 전혀 수련자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세게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송샤오엔은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손목을 문지르며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예 선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송샤오엔은 수련자가 아닐 뿐더러 그의 이름을 듣고도 조금의 살기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송샤오엔이 아니었던 걸까? 연회가 계속되자 집사처럼 보이는 노인이 큰 소리로 알렸다. 가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도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무도회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모두 일어나 춤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우아한 음악이 무도회장을 가득 채우고 손님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까의 의심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정문효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한편 소정문은 한참 동안 군중 속에서 초조하게 그를 찾다가 마침내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한 남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춤을 청했다. 소정문은 망설임 없이 그를 거절했다. 그것을 보고 남자의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 여자는 소씨 가문의 딸이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수년간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거절당했지. 팡씨 가문의 큰 도련님도 차였어.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닝칭새조차 힐끗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소정문이 그에게 빠르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평소에 그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춤추시겠어요.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송샤오엔이 이미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그는 주위의 경호원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경호원들은 즉시 흩어졌다. 멀리 있는 차를 보며 그들은 서로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외출할 때마다 항상 저래. 모두를 쫓아내고는 개인 경호원이랑 차에 단둘이 있는다니까. 안에서 뭘 하는지는 신만 알겠지. 그리고 듣자 하니 송도련님의 개인 경호원으로 뽑힌 사람은 그 후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대. 결국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본다더라고. 그 순간 송샤오엔은 정말로 개인 경호원과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바로 다음 순간 요란하고 사나운 따기가 송샤오엔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들었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 감히 칭새 앞에서 다른 여자 손을 잡으려고 해? 맞은 남자는 조금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사과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호원이 천천히 손가락에 반지를 돌리자 희미한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 직후 경호원의 얼굴 근육이 꿈틀거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얼굴은 송샤오엔으로 변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차가웠다. 내가 아직 내게 조금이라도 쓸모가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비는 게 좋을 거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진짜 송샤오엔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 그는 대역과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차에서 내렸다. 대역은 꽁꽁 묶인 채 차 안에 남겨졌다. 그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미소가 다시 걸려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댄스플로어 중앙으로 곧장 향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중앙에서 소정문과 예모가 함께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정문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퍼지며 그녀는 수줍은 부드러움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춤을 이렇게 잘 출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무도회니까 적어도 분위기에 맞는 일은 해야죠. 그래야 저우 가문에 저희 주한안을 추천하기도 더 쉬울 테고요. 하지만 그는 속으로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다행히 원래 주인이 예시 가문에 있을 때 사교춤을 좀 배워뒀고 현재 2단계 수련으로 신체 협응력이 크게 향상되어 민망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옆에서 준하는 닝칭새를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연묵이 춤을 그렇게 잘 출 줄은 몰랐네. 뭐라고? 전에는 몰랐니? 닝칭새는 고개를 돌리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춤 좀 잘 추면 뭐 어때서? 어차피 그는 그저 범인일 뿐이야. 그 반응은 준하의 흥미를 더욱 돋을 뿐이었다. 하지만 방금 꽤 유심히 보던 것 같던데. 그리고 준하는 송소문에게로 돌아섰다. 정말로 연묵을 모르나?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아니죠. 오늘 정말로 처음 만났습니다. 준하의 표정이 약간 복잡해지며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송씨 가문의 정보력으로 역시 가문에서 버림받은 아들의 배경 하나 못 알아냈을 리가. 그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쨌든 닝아이는 주 고모님의 영역이니 제가 감히 여기서 선을 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준하는 차분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너희 명문가들이 즐겨하는 수작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연단술에 대한 연묵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이 비범해. 그래서 연단술의 미래를 위해 씨앗 하나를 남겨두고 싶어. 이제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 말에 송소문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속으로 그는 욕을 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날 압박해? 닝칭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처리했을 텐데. 한편 닝칭새는 하객들 사이에 퍼지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수징엔과 춤추는 남자는 수도 없이 가문에서 버림받은 아들 연묵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한때 그녀와 약혼한 사이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닝칭새와 그 배후의 닝씨 가문에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여기에 나타났겠는가?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말을 듣고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연묵, 내 속셈이 뭔지 정확히 아니까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날 이용해서 역시 가문에 맞서려는 건 막다른 길이야. 단약이나 재련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나을걸. 그 단약 제조는 하급의 잔재주일지 몰라도 적어도 널 살려는 둘 테니. 그 갑작스러운 비난에 그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그는 잔을 들어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분수를 알라는 그 경고. 나한테 한 말인가 아니면 너 자신에게? 막 돌아서려던 닝칭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를 똑바로 보며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몸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는 의도적인 게 아니지. 그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뿐인가? 닝칭새는 휙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는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 수련법은 연기를 빠르게 흡수할지 몰라도 그 본질은 지옥행편도 티켓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닝칭새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다. 내가 왜 너 같은 일개 범인의 말을 믿어야 하지? 그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날 믿지 않아도 좋아. 걱정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넌 그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이야. 부탁 하나 들어줬으면 해. 거래라고 생각해. 날 위해 송소문에게 뭘 좀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 옆에서 연묵과 닝칭새가 그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송소문은 어금니를 거의 가루가 되도록 갈았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수징에는 연묵의 팔짱을 끼고 홀을 나왔다. 하지만 준하가 그들을 멈춰 세웠다. 당신의 주한단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두 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길을 따라 준하와 수징에는 꽤나 유쾌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것을 보고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주가주님, 저희를 멈춰 세운 게 단지 주한단 얘기를 하려고만은 아니겠죠? 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서열상으로는 나를 주 고모라고 불러야지. 그 말을 듣고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저는 더 이상 역시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준하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와 칭새는 둘 다 가문에게 희생된 패야. 칭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닝씨 가문은 그녀의 자유에 족쇄를 채웠어. 결혼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말이야. 그래도 그녀는 운 좋게 닝씨 가문을 후원하는 고대 무술 가문에 선택되어 그 전설적인 수련자 중 한 명이 될 자격을 얻었지.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범인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면 결코 닝씨 가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는 준하가 말한 범인을 초월한다는 것이 연기 3단계에 도달하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다. 누군가 3단계에 들어서면 그 전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가능한 한 빨리 3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닝칭세는 다른 누구도 감히 사용하지 않는 고대의 방법을 선택했어. 그것이 그녀의 몸이 내내 악화되어 온 이유였지. 간단히 말해 그녀는 수명을 수련과 맞바꾸고 있었던 거야. 그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준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수년간 칭세의 상태를 치료하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 징엔의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았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녀를 되살려냈지. 그리고 그 주안단에 관해서도 나 역시 만들 수 없어. 단약 이론에 대한 너의 이해는 내가 만나본 어떤 대가보다도 훨씬 뛰어나. 그래서 너에게서 희망을 본 거야. 그 말에 근처에 서 있던 수징에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준하가 전통의학협회 회장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온 여인이었다. 그런데도 그녀조차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단약을 재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도 만들 수 있었다. 설마 그 역시 그 전설적인 수련자 중 한 명이란 말인가?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준하는 대화를 다시 본론으로 돌렸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주안단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주씨 가문 기업을 대표해서 당신과 훨씬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징에는 즉시 기뻐했다. 주 고모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우리 주안단 사업의 이익이 적어도 10배는 늘어날 거예요. 그녀가 돈을 너무 밝힌다고 웃으며 놀린 후 준하는 말을 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칭세도 구해주길 바라. 사실 그 아이는 마음이 아주 여리고 감성적인 아이야. 파혼했을 때 그녀도 저항하려 애썼어. 잠시 동안 그는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송소문이 걸어왔다. 그의 상징적인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가득했다. 저은하에게 인사를 건넨 후 그는 예모에게 바로 다가갔다. 오늘 예 선생을 만나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군요. 다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짓에 응하며 악수했다. 하지만 손이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송소문의 몸 안에서 알 수 없이 영력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후 송소문이 차로 돌아오자 경호원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닝 아가씨께서 방금 선물을 보내셨는데 이미 좌석에 놓아두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종이 나비가 들어있었다. 송소문은 무심하게 상자를 옆에 있는 대역 경호원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손에 낀 반지를 다시 한번 돌렸다. 반지에서 흘러나온 영력이 즉시 그의 몸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예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예모, 닝칭세가 자기 손으로 널 죽이게 만들겠다.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은 종이 나비가 희미한 형광빛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사실 예모가 특별히 재련한 추적 부적이었다. 부적의 인도를 따라 그는 송씨 가문 소유의 고층 빌딩 옥상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가 공격할 차례였다. 그 시각 저은하는 집에 돌아와 여러 영초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3개월 후 있을 수련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등 뒤에서 기운의 파동을 날카롭게 감지했다. 그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승려 복장을 한 수련자였다. 과연 그 시절 백인의 천재답군. 지금처럼 몸이 중상을 입고 수련 경지가 떨어졌음에도 당신의 신식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군요.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지 않은 기운을 뿜어내자 저은하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누구신데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뭘 하려는 거죠? 승려는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불호를 읊었다. 저우시주, 마음이 불안정하시군요. 무슨 일이죠? 도망갈 생각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 승려가 말을 마치자마자 반대편에서 뚱뚱한 승려가 나타났다. 사자도 토끼를 잡을 땐 전력을 다하는 법입니다. 저우시주의 힘이 예전의 10분의 1도 남지 않았지만 저희 형제는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은하는 2명의 수련자를 동시에 마주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두 분 대사께서 오늘 저를 찾아오셨으니 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뚱뚱한 승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는 오늘 저우 시주를 모시러 왔습니다.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마른 승려는 사악한 미소를 보였다. 사형, 저 여자랑 무슨 말을 그리 길게 하십니까? 그냥 사지를 부러뜨려서 끌고 가면 될 것을. 두 사람이 말하는 동안 저우나는 갑자기 손을 뻗어 영역을 정면에 있는 식물에 주입했다. 다음 순간 그 식물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터져 거대한 연기 구름을 뿜어냈다. 그것을 본 두 승려는 황급히 입과 코를 막았다. 분명히 그 연기는 맹독성이었다. 하지만 저우나는 이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푸르고 단단한 약초를 입에 물고 있었다. 연기를 뿜어낸 식물은 그녀가 직접 정성껏 재배한 폐왕화였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독연기는 코끼리도 쓰러뜨릴 만큼 강력했다. 저우나는 원래 두 승려가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훨씬 더 강력한 기운이 폭발하며 순식간에 독연기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나 저우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새로 나타난 자는 손에 부적을 들고 앞으로 걸어왔다. 저우나는 경악하며 불쑥 내뱉었다. 그건 영술이잖아. 당신, 은문, 사람이요? 하지만 마침내 새로운 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한 송소문이었다. 그 시각, 추적 부적의 인도를 따라 예모는 이미 조용히 송소문의 거처에 잠입해 있었다. 마침내 부적은 한방 앞에서 멈췄고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송소문의 대역이었다. 최근에 겪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증오의 물결이 솟구쳤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그는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반응만으로도 그는 눈앞의 남자가 대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시 확인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원하던 답을 얻었다. 송소문이 연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연기를 재련하려면 최소한 연기기 4층 이상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재련 과정 내내 장인은 영력이 넘치는 환경에 머물러야만 한다. 최종적인 연기의 품질은 재련 중에 제작자가 얼마나 많은 영력을 주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연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희박했다. 연기를 재련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송씨 가문이 영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송소문을 처리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루시로 가서 그 영천을 찾아 힘을 키워야겠군.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남자들이 갑자기 그의 길을 막아섰다. 우두머리가 그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다. 애송이, 여기서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떤 분이 내 두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거금을 주셨거든. 직접 할래?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까?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정말 죽고 싶어 안달난 놈들이 끊이질 않는군. 우두머리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격분하여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먼저 달려든 두 남자는 순식간에 실 끊어진 연처럼 뒤로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이미 10여 명의 불량배들을 모두 바닥에 쓰러뜨렸다. 동이 틀 무렵 닝칭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우나가 사라진 현장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들이 전날 밤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져왔다. 영상에는 침입자들이 새벽 1시경에 들어온 것이 찍혀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옥상 유리 정원에서 저우 가주와 충돌했고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닝칭새가 그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다. 영상 속 얼굴은 바로 전날 밤 연회에서 봤던 예모였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그의 거처로 향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녀가 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닝칭새의 시선이 어두워졌고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당신 저 사람 부하지? 그에게 데려가. 하지만 붕대를 감은 남자는 이상하게도 환대하며 그녀를 바로 뜰 안으로 안내했다. 그 시각 그는 마당의 안락의자에 한가롭게 누워있었다. 닝칭새를 보고 그는 눈에 띄게 놀랐다. 하지만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예모, 당신은 그저 일개 범인이니 기회를 한 번 주지. 내 부하들 시켜서 우리 고모를 무사히 넘기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겠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닝칭새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
왜 우리 고모를 납치한 거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의 표정도 즉시 차갑게 변했다. 저우 가주가 납치되었고 지금 내가 나를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건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닝칭새는 휴대폰을 꺼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직도 시침이 뗄 셈이야. 이미 영상은 확보했어. 내 범죄 현장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혔을 줄은 몰랐겠지? 영상을 본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하고 종나를 납치했다는 건 거의 틀림없이 영적 도구가 사용됐다는 뜻이었다. 송소환은 명백히 그와 닝칭새의 직접적인 충돌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가 침묵하자 닝칭새는 마침내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천천히 영역이 모여들었다. 지금 당장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수련자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어. 이모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영상의 시간 기록은 어젯밤 1시 30분이야. 그 시각에 난 내 이모님과 전혀 함께 있지 않았어. 아마 안 믿기겠지만 하지만 송소환이 보낸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 닝칭새는 순간 멈칫했다. 그 자들 내 부하 아니었나?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젯밤 송 도련님께서 옆 도련님을 차 한잔하자고 초대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송소환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저희 모두 어젯밤 내내 옆 도련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닝칭새는 다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감시 영상에 내 얼굴이 찍힌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옆모 또한 전날 밤에 녹화해둔 영상을 꺼내 들었다. 영상에서 시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이름은 시안입니다. 저는 송소환의 대역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를 위해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젯밤 연회에서 송소환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바깥에 계속 있었던 건 사실 저였습니다. 그는 손에 낀 반지로 외모를 바꿔 근처에 서 있던 제 부하 중 한 명으로 위장했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에야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닝칭새는 송소환이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영적 도구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결론을 말했다. 그의 계획은 내 모습으로 위장해서 내 이모님을 납치하고 그 후에 날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 이 분석을 듣자 닝칭새는 즉시 격분하여 송소환과 단판을 지으러 돌아섰다. 그가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다. 닝칭새가 화를 내며 돌아봤다. 그럼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란 말이야? 그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왕 이렇게 판을 잘 깔아줬으니 여기용해서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때? 그리하여 그 순간 연모는 송소환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깊고 외진뜰로 호송되었다. 송소환은 그를 보자마자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다. 연회장에서 보여주던 그 잘난 척하는 자신감은 어디 갔나? 더러운 벌레 같은 놈. 감히 내 앞에서 닝칭새에게 말을 걸어? 내 가장 큰 실수는 그 쓸모없는 쓰레기 장문교에게 이 일을 맡긴 거야. 결국 내 놈 목숨만 며칠 더 연장시켜준 꼴이 됐지.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되받아 쏘아봤다.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지? 그 말에 송소환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다. 너 같은 쓰레기가 한때 닝칭새의 약혼자였다는 것. 그 가짜는 사실이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다. 닝칭새처럼 완벽한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것이어야 했어. 그가 말하는 동안 한 겹의 영역이 서서히 그의 몸을 감쌌다. 잠시 후 거대하고 뒤틀린 그림자가 그의 등 뒤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기쁨으로 포로를 쳐다봤다. 널 바로 죽이는 건 너무 아깝지. 그 늙은 여자, 조나는 수련공법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 육신은 극히 드문 생명의 그릇이다. 그 여자를 내 그림자에게 먹이면 나는 진정한 수련의 경지에 들어서 너희 같은 놈들이 말하는 신이 될 수 있지. 그 말을 듣자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렇다면 그냥 날 바로 죽이는 게 더 쉽지 않았나? 송소환은 손에 낀 반지를 문지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바로 이 순간 닝칭새는 아마 널 죽이려고 사방을 뒤지고 있을 거다. 조나 납치 현장의 감시 영상 일부러 남겨둔 거야.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사람들 눈에는 내가 조나를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이라는 거지. 그가 그렇게 말하며 몸을 바꾸자 순식간에 연모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을 보고 연모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양손에 살짝 힘을 주자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이 힘없이 끊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등
뒤에 서 있던 경비에게 말했다. 이제 전부 똑똑히 들었겠지? 경비가 천천히 마스크와 모자를 벗자 다름 아닌 닝칭새였다. 송소환은 즉시 당황하며 불쑥 말했다. 칭새, 내 말 좀 들어봐. 내 이모님은 무사해. 방금 그 말들은 널 겁주려고 한 소리였어. 닝칭새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서 영력이 터져나오며 차갑게 말했다. 이모님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송씨 가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어리석은 송소환이라도 이쯤 되자 자신이 완전히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이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며 이모는 조용히 웃었다. 방금 모든 건 내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야. 그건 내가 멍청하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지. 닝칭새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물러서. 이미주 씨 가문에는 연락해뒀어.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너 같은 평범한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들은 진짜 수련자들이야. 하지만 그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한 그 말은 송소환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을 뿐이었다. 그는 즉시 휘하의 두 승려 수련자에게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닝칭새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기세에 두 승려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서기까지 했다. 송소환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녀를 차갑게 위협했다. 닝칭새, 저은하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여자는 즉시 죽어. 자, 어떻게 할 거지? 연모를 지킬 건가 아니면 내 이모를 지킬 건가? 그 말에 닝칭새는 즉시 딜레머에 빠졌다. 그것을 보고 그는 그저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저은하님은 이미 구출됐어. 그 말을 듣자 송소환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화면 속 감시 영상에서 저은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실은 15분 전 송소환의 대역이 그를 배신하고 저은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던 것이다. 닝칭새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연모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던 사람이 그렇게 손쉽게 이모를 구해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송소환은 격분하여 다시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닝칭새가 다시 그를 보호하려 움직이는 순간 몇 개의 검보라색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사지를 속박했다. 두 승려는 그 기회를 틈타 그녀를 지나쳐 그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하지만 두 승려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모습이 번쩍이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마른 승려의 머리를 한 손으로 내리찍는 동시에 뚱뚱한 승려의 얼굴에 잔혹한 발차기를 날렸다. 단 한 번의 공격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박살났다. 그 광경에 닝칭새는 완전히 넋을 잃었고 송샤오원조차 입을 벌린 채 경악했다. 그제야 닝칭새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예모도 수련자였다는 것을. 그의 주위에 영력이 휘몰아쳤고 그는 송샤오원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오랫동안 제대로 만나 뵙길 고대하고 있었어. 날 감옥에 쳐넣고 정원 샤오를 시켜 사람을 보내고 내 친구를 납치하고 내 개를 다치게 했지. 처음부터 파리처럼 잉잉거리며 내 주위를 맴돌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널 때려 죽이고 싶었다고. 옆에 서 있던 닝칭새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이 평범한 인간인 그를 수련자들의 갈등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믿었었다. 그녀는 멀리 있는 송샤오원을 향해 소리쳤다. 이건 예모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 말에 송샤오원의 이마에 분노로 핏대가 섰다. 이를 갈며 그는 포효했다. 예모, 넌 죽어 마땅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등 뒤의 그림자를 그에게 곧장 달려들게 했다. 그 장면에 닝칭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고 그녀는 그에게 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서 있던 자리가 격렬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갔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닝칭새는 얼어붙었다. 예모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가볍게 발을 구른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영력으로 넘쳐 흐르던 그림자는 그의 몸에서 터져나온 영력에 즉시 산산조각 났고 닝칭새의 사지를 묶고 있던 그림자들마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 광경은 송샤오원에게도 똑같이 충격적이었다. 1단계 수련자로서 전력을 다한 그의 공격이 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송샤오원에게 경멸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언제부터 1단계 수련이 대단한 거라고 했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2단계 수련의 모든 힘을 방출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닝칭새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명확하게 느꼈다. 그녀는 그의 기운이 송샤오원의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운영보를 사용해 귀신처럼 송샤오원에게 돌진했다. 한 번의 발차기에 송샤오원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다. 그렇다고 해도 송샤오원은 약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 영력이 터져나왔고 등 뒤에서는 수직눈을 가진 기이한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었다. 그림자는 거대한 두 손을 뻗어 마치 파리를 잡듯 그를 내리쳤다. 그는 팔을 벌려 터무니없이 쉽게 정면으로 그 공격을 받아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송샤오원은 그 틈을 타 한 손을 땅에 박았다. 다음 순간 그의 발밑땅이 부드러워지며 다리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갑자기 힘을 폭발시켜 순식간에 거대한 두 손을 산산조각냈다. 그 직후 그는 오른손을 주먹으로 쥐고 천천히 힘을 모았다. 그리고는 땅을 향해 파괴적인 주먹을 곧장 내리꽂았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의 발밑땅이 갈라지며 폭발했다.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박살난 땅에서 손을 빼냈고 그의 손바닥에는 온전히 영력으로 형성된 벌레가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었군. 송샤오원의 그림자 술법은 사실 그 벌레 안에 사는 영혼 기생충이었고 숙주의 영력을 먹고 사는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어 그 자리에서 벌레를 으스러뜨렸다. 그 일격은 송샤오원에게 또 한 번의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비참한 몰골로 땅에 쓰러졌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송샤오원은 포기하길 거부했다. 넌 그냥 내 가족에게 버림받은 쓰레기일 뿐이야. 날 죽일 수 없어. 난 송씨 가문 사람이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분은 진짜 은둔문파의 일원이시라고. 날 죽이면 너도 죽은 목숨이야. 그는 송샤오원의 쓸모없는 분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걸음씩 그를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송샤오원은 진정으로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애원했다. 예모, 날 보내주면 나도 내 목숨은 살려줄게.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제발 그냥 가게 해줘. 예모는 그에게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짙은 영력이 즉시 그의 주먹을 감쌌고 그는 송샤오원의 얼굴에 잔혹한 주먹을 그대로 박아 넣었다. 그 일격의 위력은 너무나 끔찍해서 땅에 구덩이를 만들 정도였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송샤오원의 생명없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잘 가라. 그의 깔끔하고 무자비한 살인 방식은 근처에 서 있던 닝칭새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 난 항상 내가 평범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건 나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몸을 웅크리고 송샤오원의 손에 있는 반지에 손을 뻗었다. 그놈이 날 쫓아오지 않았더라도 난 어차피 그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던 것도 얻었고. 손에 든 반지를 조용히 살피던 그는 금세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바로 송샤오원이 의지하던 연기임에 틀림없었다. 만듦새는 조잡했지만 4단계 수련자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임은 분명했다. 그 순간 닝칭새가 등 뒤에서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면 왜 예시 가문에서 쫓겨난 거야? 내가 힘을 보여주기만 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건 고사하고 가주 자리까지 다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난 이제 예시 가문과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게다가 지금의 나는 진정으로 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3단계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지. 그 말을 듣고 닝칭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3단계 수련에 도달하겠다고. 진정한 수련자가 되어야만 가문이 자신에게 채운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차리고 예모는 알약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약속대로 내 몸의 문제를 처리해주지. 이건 연기 이산화이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연기를 서서히 흩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즉시 불안해졌다. 그럼 내 지금 수련은 기본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뜻이잖아? 손에 알약을 든 채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수련해온 고대 신법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적어도 현재 내 몸 상태로는 말이야. 계속 수련하는 건 불가능해. 억지로 계속하면 더 빨리 죽을 뿐이야.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알약을 우울하게 쳐다보았다. 그럼 난 남은 평생을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야.
예모는 그녀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진짜 수련법을 배우고 싶어? 그리하여 진정한 수련법을 배우고 가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닝칭세는 그날부터 예모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에 어린 희미한 홍조를 보고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즉시 그를 집 쪽으로 밀었다. 됐으니까 묻지 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는 그녀를 작은 뜰로 데려갔다. 그는 마당에 있는 개를 흘끗 보더니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은심초 옆에서 수련해. 그것이 발산하는 연기는 부드러워서 내 몸을 천천히 치유하는데 안성맞춤이야. 개가 그를 보자마자 혀를 내밀고 기쁘게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개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진짜 수련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은심초와 개를 돌보는 걸 돕는 거야. 그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를 놀렸다. 드문 일이네. 내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그의 품에서 개를 확 낚아채더니 내려다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닝칭세는 즉시 알아차렸다. 설마 아직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때요? 결국 이름이 있어야 세상이 진정으로 기억해주니까요. 그는 강아지의 멍청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16이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강아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바로 2번 짖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익숙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16 사형, 봐요. 저 대단하죠? 16아, 밥 먹을 시간이다. 방으로 돌아온 후 닝칭세는 오랫동안 편안하게 샤워를 했다. 아직 젖은 머리를 말리면서 그녀는 물었다. 송가문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그의 시선은 즉시 날카로워졌다. 필요한 건 이미 다 준비해뒀어. 그들 눈에는 송샤원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한편 송가문 저택 뒷산의 동굴 밖에서는 송가문의 고위급 몇몇이 조용히 정렬해 서 있었다. 현송 가문의 가주가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송샤원, 증조부님께서 오늘 정말 폐관을 푸시는 게 확실하냐? 송샤원은 자신이 받은 정보가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동굴문에서 갑자기 깊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거대한 발톱이 먼저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백발과 흰 수염을 한 노인이 사자 위에 앉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타났다. 5년이라. 수련자에게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구나. 관에 한 발 들여놓은 이 늙은이를 기다리게 했구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송가문의 노조상이었다. 그를 보자마자 송가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절을 했다. 맨 앞에 있던 가주가 더욱 공손하게 말했다. 노조 어르신, 수련 3단계에 성공적으로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전설적인 신선 중 한 분이 되셨으니 분명 끝없는 생명과 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 말은 분명 노조상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증손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사원아, 내가 얘 가문의 그놈을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노조상 앞에서 송샤원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증조부님, 저는 이미 그 일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조상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송가문의 일원으로서 감히 내 입에서 포기라는 말을 꺼내? 내가 널 총애한다고 해서 널 버리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처리해주마. 우추, 친시핑. 너희 둘은 닝하이로 가서 그놈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장면은 다시 그의 집으로 전환되었다. 오늘은 닝칭세가 그곳에 머무는 첫날이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그는 이미 그녀를 깨웠다. 새벽 5시는 연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 그때 수련하면 종종 절반의 노력으로 2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차 한 잔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닝칭세는 그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온몸에 퍼지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꼈다. 사실 이 차는 그가 직접 만든 집령단의 간소화 버전이었다. 닝칭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그녀의 몸은 연기를 천천히 부드럽게 보충하는 것만 감당할 수 있었다. 완전한 집령단은 그녀에게 너무 강했을 것이다. 그는 샐러리, 오이, 그리고 소량의 단약 가루를 이용해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는 음료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모가 왔던 로에이 대륙에서는
이런 식의 식지법은 갓난아기들을 위한 초보적인 방법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세계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너무 약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손짓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수련법을 가르쳐주려 했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이미 공원의 각기 다른 바위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며 예모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연 환경에 가까울수록 보통 연기가 더 짙어지지.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금세 구경하는 노인들이 모여들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젊은 커플은 같이 명상하는 건가? 뭘 안다고 그래? 저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남자가 저런 걸 다 맞춰줄 정도면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눈을 감은 채 그녀는 볼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피하면서도 짜증이 났다. 이 노인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서 로맨스를 보는 거지? 그 역시 그녀의 감정이 동요하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낮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흐트리지 마. 내 주위의 연기 흐름을 느끼는데 집중해.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은 모든 종류의 기운을 무분별하게 강제로 흡수했어. 그건 내 몸 안에 쌓인 것이 연기뿐만 아니라 대량의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기운도 있다는 뜻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그 기운들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그 장벽은 신체의 자연적인 자기 보호의 일부인데 넌 그것을 억지로 뚫어버린 거야. 진정한 수련은 정제하는 거야. 가장 부드럽고 순수한 연기를 분리해서 그걸로 몸을 보양하는 거지. 너의 수련 방식은 기껏해야 에너지의 4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해.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 활용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어. 연기를 몸 안으로 이끌려면 정실력이 필요해. 그 힘은 이마 뒤쪽 공간에 존재해. 수련자들이 영대라고 부르는 곳이지. 먼저 내 자신을 비워. 느껴. 찾아. 그리고 찾았다면 이끌어. 예모의 지도 아래 닝칭새는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씩 자신을 비우며 주위의 미묘한 연기 파동을 포착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마도 마음속의 집착이 너무 깊어서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녀가 막 포기하려던 순간 손 하나가 갑자기 그녀의 미간을 가볍게 눌렀다. 몇 가닥의 연기가 천천히 그녀의 영대로 스며들어 그녀의 정신 전체를 떨리게 했다. 그러자 예모가 살짝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을 감아. 내 정신력을 이용해서 다시 느껴봐. 그 갑작스러운 접근에 닝칭새의 뺨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마음을 다잡은 후에야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성공적으로 주위의 연기를 감지했다. 그는 그녀의 이마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뗐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분간은 먼저 연기를 감지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것을 이끄는 법을 배워.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수련 1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거야. 방으로 돌아온 후 닝칭새는 그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던 장면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빨리 수련 1단계로 돌파하는 것. 일주일 후 예모는 밀수업자가 마련한 차량에 올라 공식적으로 루시로 출발했다.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닝칭샤 또한 꾸준히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가 남겨둔 집기단만 있으면 그녀가 1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돕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떠나자마자 송씨 가문이 보낸 암살자들이 곧바로 그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장면은 소정문의 사무실로 전환되었다.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떠나기 전에 특별히 팔찌를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팔찌의 각 옷구슬 안에는 부적이 세심하게 새겨져 있었다. 만약 소정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되었다. 한편 연묵 자신은 여전히 유시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그의 침착한 시선이 차 안의 다른 승객들을 훑었고 그는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시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했다. 다음 순간 문이 세차게 걷어차여 떨어져 나갔다. 칼을 든 몇몇 젊은이들이 차 안으로 난입했다. 그것을 본 운전기사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앞으로 나섰다. 형씨들 화방 소속이시군요. 그렇죠. 이 차는 홍 사부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그의 가슴을 똑바로 관통했다.
1초 후 그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즉사했다. 앞장선 젊은이는 차 안의 모든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타고 있다. 모두 내려서 우리의 수색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놈처럼 될 것이다. 그는 차분하게 차량 전체를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 남자의 시선은 가방을 꽉 쥔 사람에게 꽂혔다. 그 사람이 그들의 진짜 목표이고 자신은 그저 운 나쁘게 이 일에 휘말렸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젊은이 중 하나가 마체테를 꺼내 들고 연묵을 사납게 노려보았다. 내 가방에 뭐가 들었냐? 당장 내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묵은 이미 자리에서 사라진 후였다. 다음 순간 그 젊은이는 등 뒤에서 강력한 힘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습은 이미 소리 없이 그 불량배의 등 뒤에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는 주먹을 휘둘러 그 남자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그 힘은 압도적이어서 젊은이를 차 밖으로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 후 그는 나머지 무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시간이 없으니 너희들 전부 한꺼번에 덤벼라. 그 노골적인 조롱의 말은 즉시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나머지 무리는 칼을 들고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돌진했다. 단 한 방의 주먹으로 그는 앞에 있던 남자를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놈 앞에 나타나 묵직한 주먹을 그의 턱에 그대로 꽂아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칼을 든 불량배들은 모두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내내 가방을 꽉 쥐고 있던 남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싸움 중에 그들의 차량 또한 심하게 파손되어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외딴 숲 깊은 곳에 있었고 모든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외부 세계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사방에는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원시림이 있었고 그 미지의 황야에서 어떤 위험이 갑자기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다. 잠시 동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황에 휩싸였고 깊은 무력감이 그룹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연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의 현재 힘으로는 이 숲을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유시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길을 안내해줄 다른 밀수꾼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내내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가 다가왔다. 당신도 유시로 가는군요. 맞죠? 제가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고벤타운까지 가는 내내 저를 보호해줘야 해요. 어때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다. 그 남자는 즉시 초조해졌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절대 유시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바로 말을 끊었다. 아까 그 사람들은 당신을 노린 거였어. 안 그런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손에 있는 상자를 노린 거지.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나와 흥정하려 드는 거지?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천천히 얼굴에서 가면을 벗었다. 그제야 그는 상대방이 사실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 이름은 문동 유시에서 왔어요. 당신은 돈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당신이 찾는 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맞죠? 그렇게 문동은 그를 데리고 고벤타운으로 들어갔고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진짜 실력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무리가 그를 알아본다면 분명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한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땅에 쪼그려 앉아 앞에 있는 개를 놀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바로 고벤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밀수꾼 조아오 아구아였다. 문동이 앞으로 나서며 익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과 아저씨,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와 제 친구가 유시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설명했다. 몇 년 동안 이과 아저씨의 수송대가 유시마을의 물자를 공급해왔어요. 그의 경로는 넓고 안정적이며 믿을 만하죠. 수년 동안 그와 아나이는 유시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아주 좋은 평판을 유지해왔어요. 그 지점에서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다만 하이 아줌마가 수년간 병을 앓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아주 불청객 같은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오늘 장사가 꽤 잘 되는 모양이군.
그럼 이제 우리 카지노에 빚진 돈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내 수송대는 우리 것이 될 거야. 누가 왔는지 보자마자 조아오 아구아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다. 문동의 마음은 즉시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구아 아저씨는 항상 도박을 싫어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수송대를 담보로 잡혔을 수 있단 말인가? 조아오 아구아는 즉시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 뒷세계의 규칙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군. 내가 현금이 급할 때 일부러 사채 함정을 파놓았어. 그 말을 들은 금발 남자는 그저 희미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지. 내 늙고 병든 아내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서. 너는 분명히 우리 카지노에서 50만을 가져갔어.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과 아저씨가 수송대를 잃으면 그녀가 유시마을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배달해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조아오 아구아 바로 앞으로 나섰다. 아과 아저씨가 당신에게 빚진 돈은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금발 남자는 즉시 손가락을 튕기며 나른하게 말했다. 조아오 아과 씨는 우리 카지노에서 50만을 빌렸소. 첫날 이자는 10%였고 담보물은 그의 수송대였지. 하지만 그 10% 이자는 첫날에만 적용됐소. 둘째 날부터는 20%가 되고 셋째 날엔 30% 그런 식이었지. 오늘까지 빚은 꼬박 15일이나 밀렸고 총액은 650만까지 불어났소. 만약 갚지 못한다면 고벤타운의 규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거요. 고벤타운에서는 도박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지. 빚이든 목숨이든. 이기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깨끗이 청산할 수 있소. 하지만 지면 빚은 즉시 2배가 될 거요. 그러니 주사위 게임으로 그 빚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원둥은 즉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근처에 서 있던 예모는 그녀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도박판은 명백히 상대방이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함정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주사위 숫자를 맞힐 때 핵심은 구르는 소리를 자세히 듣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펑난 오빠의 아버지가 주사위로 그녀의 청력을 특별히 훈련시켰었다. 즉, 이 분야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생각에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동의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주사위통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내리쳤다. 윌리엄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숙녀 우선이요. 당신이 고르시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겉보기엔 주사위 3개로 홀짝 확률이 각각 반반이라 공정한 게임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방금 전 주사위가 각각 떨어지는 소리를 이미 기억해 두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짜게 걸겠어. 윌리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난 홀에 걸지. 아니나 다를까 주사위가 공개되자 세 숫자는 2, 3, 5로 합이 짝수였다. 그녀가 첫 판을 깔끔하게 이기는 것을 본 조아오 아과는 기뻐하며 옆에서 즉시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주사위통을 집어들고 다시 흔들었다. 주사위통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로 내리쳐졌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서 거의 망설임 없이 홀을 선택했다. 윌리엄은 여전히 같은 미소를 띤 채 나른하게 말했다. 이번 판은 트리플에 걸겠소. 주사위통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자 세 주사위 모두 6이 나왔다. 그 결과에 그녀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근처에 서 있던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주사위를 통해 다시 넣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주사위통이 세 번째로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녀의 이마에는 이미 야른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다시 홀을 선택했다. 윌리엄의 입가에 마치 결과를 미리 본 듯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테이블에서만큼은 이곳은 나의 절대적인 영역이오. 이번 판 나는 짜게 걸겠소.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주사위통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손이 먼저 그것을 눌렀다. 윌리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예모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판은 제가 이 신사분과 도박을 하겠습니다. 그 장면에 윌리엄뿐만 아니라 그녀 또한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춰 그녀에게 설명했다. 이 남자도 나와 같아. 그도 수련자야.